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틀고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의 댁이었는데 으리으리한 솥을 대문과 높게 쌓아 올린 담장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개울물 소리가 밤낮으로 청아하게 들려오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 하나 없는 평화로운 양반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깊은 사연과 남모를 한숨이 서려 있었으니 이는 오로지 집안을 일으켜 세운 안주인 심씨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터전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안주인 심씨는 본래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가난한 선비였던 김진사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집 올 당시 김진사의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쌀독에는 쥐가 드나들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심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일을 하여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여 품챔을 모았고 거친 손으로 밭을 일구어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심씨의 손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헌신 덕분에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마침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더 큰 장사를 해보고 싶다며 한양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씨는 남편이 집안일보다는 바깥 세상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쌈짓돈을 털어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진사가 떠난 뒤에도 심씨는 변함없이 집안을 단속하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하인들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피고 지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열렸다가 녹기를 몇 해나 거듭했지만 한양으로 떠난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심씨는 남편이 언젠가 성공하여 금이환양할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낯선 행렬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앞장서서 달리고 그 뒤로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짐을 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김진사가 돌아왔다며 소리쳤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김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전해졌습니다.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심씨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대문 앞까지 뛰어나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한다는 기쁨에 심씨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도착한 행렬을 본 심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말 위에는 제법 살이 오르고 기름진 얼굴을 한 김진사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그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말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심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려던 찰나 뒤따르던 가마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화장에 형형색색의 비단옷을 휘감은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 내기가 아니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김진사가 한양에서 데리고 온 첩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찡긋거리며 시골 냄새가 난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심씨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월선의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심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안주인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뒤따라 들어오는 하인들에게 짐을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온 김진사는
심씨에게 월선을 소개하며 앞으로 한 집에서 지낼 것이니 그리 알라고 통보했습니다. 월선은 심씨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성의 없는 인사를 건넸고 그 눈빛에는 안주인 자리를 넘보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하며 월선을 별채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월선을 사랑채 가까운 좋은 방에 머물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씨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지아비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순순히 따랐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질 무렵 부엌에서는 늙은 참모가 눈물을 훔치며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올 때부터 심씨를 모셔온 하인으로 주인마님이 겪는 수모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참모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김진사가 어찌 조강지처를 두고 저런 여우 같은 여자를 데려올 수 있냐며 한탄했습니다. 심씨는 부엌으로 들어와 참모를 조용히 타이르며 밥이 타지 않게 불 조절을 잘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부엌의 어스름한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심씨는 솥뚜껑을 열어 하얀 쌀밥의 뜸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김진사에게 교태를 부리며 한양에서의 즐거웠던 생활을 떠들었고 김진사는 그런 월선이 마냥 예쁜지 껄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심씨가 정성스럽게 차려낸 저녁상이 방으로 들어가자 월선은 반찬 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짜다느니 생선이 비리다느니 하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렸습니다. 평소 검소하고 소박한 밥상을 즐기던 김진사였지만 월선의 말에 동조하며 심씨를 향해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졌다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심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마주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했을 시간이지만 지금 김진사는 월선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안방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밝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장롱문을 열어 남편이 떠날 때 지어주었던 낡은 두루마기를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그 옷에는 가난했던 시절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하며 나누었던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씨는 그 옷을 다시 곱게 개어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은 월선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하인들을 마치 재종 부리듯 이리저리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에게 먼지가 난다며 소리를 지르고 새순물을 대령하는 아이에게 물이 뜨겁다며 물바가지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기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보며 심씨는 안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서자 서슬퍼런 위험의 하인들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도 심씨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김진사가 있는 사랑채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월선은 김진사에게 달려가 심씨가 자신을 구박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심씨가 하인들을 시켜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밥에 돌을 섞어 주었다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진사는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월선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심씨를 불렀습니다. 마당에 선 심씨를 내려다보며 김진사는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질투를 집안에 들이냐며 월선이 이 집의 귀한 손님이니 깍듯이 모시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심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하여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집안의 하인들도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심씨를 모셔온 나이든 하인들은 여전히 심씨를 따랐지만 눈치 빠른 젊은 하인들은
힘이 월선에게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그녀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편의 선하인들에게는 곶감을 하나씩 던져주며 환심을 샀고 심씨를 따르는 하인들에게는 고된 일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평화롭던 김진사 댁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담장방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진사가 첩에게 빠져 조강지처를 홀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심씨는 곶간을 정리하다가 쌀가마니의 수가 장부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심씨가 관리하는 곶간에서 곡식이 비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심씨가 조사를 해보니 월선이 밤중에 하인을 시켜 쌀을 빼돌려 비단 장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씨는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월선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월선에게 타일렀습니다. 집안 물건을 함부로 내다 파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말하고 가져가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쌀 몇 가마니 쓴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냐며 김진사가 벌어온 돈으로 산 쌀이니 자신이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씨를 향해 늙고 답답한 여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씨는 월선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월선은 심씨가 회초리를 들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마치 심씨에게 엄청난 폭행이라도 당한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김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는 월선의 몰골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심씨가 질투에 눈이 멀어 첩을 죽이려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안방으로 쳐들어가 심씨가 아끼던 자개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개암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색실과 바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심씨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심씨는 깨진 자개암 조각을 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김진사는 심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시는 월선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씨는 안방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곶간 열쇠마저 빼앗아 월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월선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차고 다니며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곶간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비싼 식재료를 꺼내어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의 건달들과 기생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통에 밤마다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뜰살뜰 모아온 재산이 물쓰듯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김진사는 월선의 치마폭에 쌓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혀를 찼습니다. 예전에는 굶주린 이에게 밥을 퍼주고 길 잃은 나그네를 재워주던 인심 좋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술 냄새와 노랫가락만 흘러나오는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촌장 어른이 김진사를 찾아가 점잖게 충고를 하려 했지만 김진사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심씨는 마당 한구석에서 시들어가는 화초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듯 김진사의 마음도 심씨에게서 완전히 멀어져만 갔습니다. 심씨는 추운 방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누빌 때마다 그녀는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한지 김진사는 점점 더 월선의 계략에 깊이 빠져들었고
심씨를 향한 미움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월서는 이제 대놓고 심씨를 뒷방 늙은이라 부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월서는 김진사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심씨가 있는 한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으니 그녀를 쫓아내고 아예 혼인신고를 다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월선이 건네주는 독한 술을 마시고 취기에 비틀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심씨에게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지만 김진사 댁 안에서 꾸며지는 음모는 검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사가 애지중지하던 옥지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옥지환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김진사가 월선에게 선물로 주겠다며 꺼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아침부터 대성통곡을 하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하인들을 모두 집합시켜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월선은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심씨의 방을 뒤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사는 설마하며 안방으로 향했고 심씨는 영문도 모른 채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월선은 보란듯이 심씨의 이불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손이 이불 사이를 헤집더니 이내 반짝이는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사라졌던 옥지환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심씨는 너무나 기가 막혀 입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심씨가 자신을 질투하여 훔쳐간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진사는 심씨의 뺨을 올려붙이며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심씨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미 월선의 거짓 연기에 넘어간 김진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마당의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서서 심씨를 노려보며 더 이상 도둑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심씨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치마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운이 심씨를 밀어내는 듯했고 닫힌 대문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비극의 폭풍우 앞에서 심씨는 가늘게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옥지환이 심씨의 이불 속에서 발견된 그날 이후 김진사 댁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변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심씨는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집안에서 도둑으로 몰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간교한 혀는 멈출 줄 몰랐고 김진사의 귀는 이미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월선은 이 기회를 틈타 안주인의 권한을 완전히 빼앗으려 들었고 집안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하인들을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집안 하인들을 포섭하는 일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없는 틈을 타 젊고 힘센 남자 하인들에게는 술값을 쥐어주고 수다스러운 여자 하인들에게는 낡은 비단 옷가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목소리로 심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도록 시켰습니다. 마님께서 곧간 물건을 빼돌려 친정에 보낸다더라. 밤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하인들의 입을 타고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뇌물을 받은 하인들은 월선의 앞잡이가 되어 거짓 소문을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녔고 심씨를 따르던 충직한 늙은 하인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을 빨래터와 우물가에서도 김진사 댁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조강지처를 홀대하면 천벌을 받는 법이라며 김진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월선이 퍼뜨린 소문에 넘어가 심씨가 늙어서 욕심이 과해진 것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씨는 대문 밖 출입을 삼가고 안채에만 머물렀기에 바깥에서 자신에 대해 어떤 험악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당에 장독대를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려 애썼지만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덕망이 높아 촌장 어른으로 불리는 박노인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으며 심씨가 시집와서 고생하던 시절부터 이 집안을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는 박노인의 표정은 엄숙했고 마당에서 희낙낙하던 월선과 그녀의 패거리들은 노인의 서슬에 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노인은 사랑채에 앉아있는 김진사를 향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꾸짖었습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인은 굽히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한양가 있는 동안 이 집안을 지키고 재산을 불린 사람이 누구인지 잊었느냐고. 겉만 번지르르한 여우에게 홀려 집안의 기둥을 뽑아내려 한다면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뵐 것이냐고 준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심씨는 문틈으로 박노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노인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며 늙은이가 주책 없이 끼어든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을 불러 박노인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던 박노인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주저하며 다가오자 박노인은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금 자네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욕망이 거치고 나면 남는 것은 뼈아픈 후회뿐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노인이 쫓겨나듯 돌아가자 월선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자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씨가 여전히 안채에 버티고 있는 것이 못내 불안했습니다. 월선은 심씨를 완전히 내쫓기 위해 마지막 결정적인 계략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시무시한 연극이었습니다. 며칠 뒤 월선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군가 자신의 배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별다른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월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심씨가 자신의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고 있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는 설마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월선이 미리 매수해둔 무당이 들어와 집안에 사악한 기운이 서려 있다며 부채를 흔들어대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굿을 하는 척하며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다가 심씨가 기거하는 안채 뒤뜰의 장독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김진사가 하인들을 시켜 장독대 밑을 파보게 하자 그곳에서는 지프로 만든 인형 하나가 나왔습니다. 인형의 배 부분에는 붉은색 천이 감겨 있었고 굵은 대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월선이 밤몰래 파묻어 놓은 것이었지만 이를 알 리 없는 김진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월서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시냅을 했고, 무당은 이것 보라며 심씨가 투기를 못 이겨 사람을 죽이려 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김진사의 눈은 분노로 뒤집혔고, 그는 당장 심씨를 끌어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씨는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집 인형을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다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김진사는 심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밥은 먹여주려 했으나 이제는 살인귀와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심씨는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짓이라고 믿느냐고. 지난 세월 우리가 함께 겪어온 고난과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이성을 찾고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심씨의 말을 듣기는커녕 마당에 있는 물동이를 걷어차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깨진 물동이에서 쏟아진 물이 마당을 적시듯 심씨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심씨는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마음은 떠났고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손때 묻은 가구들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씨는 큰 장롱문을 열었지만 비단 옷이나 폐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작고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올 때 가져왔던 바느질 도구와 낡은 무명천,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서책 한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씨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방에서 나오자 마루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늙은 찬모와 마당쇠가 달려와 통곡을 했습니다. 마님,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며 심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심씨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일 뿐이니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찬무는 가슴을 치며 울었고 마당쇠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씨는 사당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떠나는 불민한 며느리를 용서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녀가 사당에서 내려오자 월서는 마루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라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씨는 월선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원망이나 저주가 아닌 마치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눈빛에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차마 쫓겨나는 아내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보기 싫을 만큼 정이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늦기 전에 참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심씨는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뗄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울음소리가 발목을 잡는 듯 했지만 심씨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심씨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길은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고 인적은 끊겨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심씨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씨와 김진사택의 인연을 끊어내는 단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지켜왔던 집, 자신의 청춘과 땀이 배어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그렇게 빈손으로 내쳐졌습니다. 심씨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바람은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보다 더 큰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서 내 자리를 되찾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리라. 심씨의 눈빛은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심씨를 내쫓은 김진사댁 안방에서는 축배가 오갔습니다. 월서는 눈엣 가시 같던 심씨가 사라지자 뛸 듯이 기뻐하며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진사도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비울수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여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이 술기운 때문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연기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심씨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심씨의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수군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심씨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하인들은 우왕좌왕했으며 곳간의 문은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몰락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는 고함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에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녀의 친척이라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월선의 비위를 맞추느라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점차 줄어드는 재산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쾌락의 담에 빠진 그는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산 너머 외딴 오두막에서는 밤늦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버려진 폐가나 다름없는 오두막을 수리하여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벽을 흙으로 메우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팥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식사는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3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심씨가 쫓겨나던 그날의 매서운 눈보라는 봄비에 씻겨 내려갔고 여름의 장마와 가을의 낙엽이 그 자리를 덮기를 3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김진사의 기와집 만큼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자 으뜸가는 부잣집이었던 그곳은 이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기와지붕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칠이 벗겨진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담장 곳곳에는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그 집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터라 부르며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몰락은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하인들의 수 또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월선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내는 동안
집안의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월서는 매일같이 비단 장수와 박물 장수를 불러들여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였고 실증이 나면 멀쩡한 물건들을 하인들에게 던져주거나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녀의 친척이라며 찾아온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사랑채를 차지하고 앉아 술판과 노름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김진사를 형님이라 부르며 아부를 떨었지만 뒤로는 집안의 집기를 하나둘씩 빼돌려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김진사 댁의 재산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선의 애교와 교태에 눈이 멀어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예뻐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탐욕스러움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씨를 내쫓고 월선을 정실로 앉히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이제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을 거닐다 보면 문득 심씨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그곳을 보며 김진사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밥상과 다려진 옷,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월서는 김진사가 우울해하거나 돈 문제로 잔소리를 하려 들면 금세 표정을 바꾸어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을 왜 내 탓을 하냐며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김진사가 늙고 병들었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 드나드는 젊은 건달들과 어울리며 김진사가 보는 앞에서 희희낙낙거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분통이 터져 피를 토할 것 같았지만 월선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남은 하인들은 주인 눈치를 보며 도망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충직했던 옛 하인들은 이미 쫓겨나거나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운 상태였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십리박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사냥꾼들이 잠시 쉬어가던 버려진 집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포근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3년 전 빈손으로 쫓겨난 심씨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심씨는 무너진 흙담을 손수 쌓아 올리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갓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을 입고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심씨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산에서 캔 약초로 약을 지어 가난 때문에 의원을 찾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먹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는 자신의 식량을 덜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심씨를 골짜기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김진사 댁을 지나갈 때는 침을 뱉고 욕을 했지만 심씨의 오두막을 향해서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심씨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그녀에게 바느질감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심씨는 그렇게 모은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오두막의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심씨는 흔들림 없이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인기척이었습니다. 심씨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노인 하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진사 댁의 늙은 하인 박노인이었습니다. 3년 전 심씨가 쫓겨날 때
끝까지 따르겠다고 울부짖었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심 씨는 깜짝 놀라 박 노인을 방 안으로 들이고 마른 수건과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마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심 씨는 박 노인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킨 후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박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는데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월서는 집문서와 땅문서를 몰래 빼돌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고 집안의 가재도구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뼈대 있는 가문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심 씨는 박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의 치욕, 추위와 굶주림에 떨었던 밤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사가 밉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아내로서 도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집안이 저런 요망한 무리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심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쫓겨날 때 들고 나왔던 바로 그 보따리였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 들어있던 서책 한 권과 엽전 꾸러미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책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심 씨에게 몰래 맡겨두었던 것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 내역과 족보가 적혀있는 진짜 문서였습니다. 김진사와 월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진짜 알맹이는 심 씨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엽전 꾸러미는 심 씨가 3년 동안 햇바느질과 약초를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채비를 하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박 노인은 심 씨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신다니 이제 집안은 살았습니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심 씨는 박 노인을 재우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심 씨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월선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 무너진 집안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 그리고 병든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심 씨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쪽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비록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다린 무명옷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소중하게 챙겨들고 박노인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심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심 씨의 뒤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선장군의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아침부터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김진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허물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헛속한 얼굴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빚쟁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월서는 자기 방에 숨어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값나가는 폐물들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숨어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빚쟁이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키시오 하는 박노인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심씨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밟아보는 집마당이었습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집안 꼴을 본 심씨의 눈가가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빚쟁이들과 김진사에게 고정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심씨에게 쏠렸습니다. 빚쟁이 대장이 험상류는 표정으로 다가와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심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담겨 있어 거칠 것 없던 빚쟁이들조차 순간 기가 죽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월선도 그 소리를 듣고 사색이 되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초라하게 쫓겨났던 그 여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녀는 당당하고 기품이 넘쳐 보였습니다. 심씨는 빚쟁이 대장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돈뭉치가 떨어지자 탐욕스러운 빚쟁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받을 돈이 얼마요? 이 돈으로 셈을 치르고 당장 내 집 마당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빚쟁이들은 돈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챙겨서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빚쟁이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심씨와 김진사 그리고 숨죽인 월선만이 남았습니다. 심씨는 천천히 김진사가 앉아있는 마루로 다가갔습니다. 김진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심씨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시선을 돌려 월선이 숨어있는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것 다 안다. 썩 나오너라. 심씨의 호령이 떨어지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순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도끼 어린 눈을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쫓겨난 주제에 돈 좀 벌었다고 유세냐? 월선은 악을 쓰며 심씨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심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서 있던 마을 아낙네들이 월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 어디서 본처한테 대들어. 도둑년이 따로 없네. 마을 사람들의 분노 섞인 외침에 월선은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를 쳐다보며 도와달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김진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씨는 품속에서 오래된 서책을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진짜 족보와 집문서다. 아버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년이 쥐고 흔들던 것은 가짜이니라. 그 말에 월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훔쳐서 팔아먹으려 했던 문서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씨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박노인, 그리고 걔 누구 없느냐. 그러자 구석에 숨어있던 하인들과 새로 들어온 하인들까지 우르르 몰려나와 심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마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심씨는 월선과 그녀의 친척들을 가리키며 엄명했습니다. 저 사기꾼들을 당장 묶어서 관아로 넘겨라.
내 집 물건 하나라도 더 손대기 전에 끌어내라. 하인들은 우렁차게 대답하고 월선 일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월선과 그 패거리들이 줄줄이 엮여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3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들고 초라해진 남편 김진사뿐이었습니다. 그는 심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천천히 마루로 올라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김진사를 덮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심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3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심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일말의 희망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 거미줄이 처진 부뚜막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심씨는 걷어올린 소매 자락으로 부뚜막의 먼지를 닦아내고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빈 가마솥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박노인에게 장작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오늘 저녁은 뱁살로 밥을 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불러 모으세요. 다시 밥 짓는 연기를 피워 올릴 것입니다. 심씨의 목소리는 활기에 차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집안 곳곳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씨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발목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엌은 마치 버려진 폐가처럼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천장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주저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속에 쌓인 재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재는 지난 3년 동안 이 집안을 덮고 있던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심씨는 재를 모두 퍼내고 마른 솔잎과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탁탁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은 단순히 밥을 짓기 위한 불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심씨의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르자 굴뚝을 통해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지붕을 넘어 마을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 비로소 김진사 댁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김진사 댁 굴뚝에 다시 연기가 나네. 그래야지. 안주인이 돌아왔는데 집안의 온기가 돌아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씨는 뜨거워진 가마솥에 물을 붓고 수세미로 벅벅 문질러 닦기 시작했습니다. 솥안에서 검은 녹물과 찌든 때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월선이 남기고 간 탐욕과 허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심씨는 솥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개운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쥐새끼 같은 기운들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던 늙은 하인 박노인은 감격에 겨운 눈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자풀과 쓰레기로 뒤덮였던 마당이 박노인의 빗을 한 번에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나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자란 자풀을 뽑아내고 삐딱하게 기울어진 문짝을 고쳐 달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는 마치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김진사 댁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호박이니 가지니 된장 항아리니 하는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텅 빈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먹을거리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고생 많으셨지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저녁 짓는데 보태 쓰셔요. 이웃집 떡집 할머니는 갓 쪄낸 시루떡을 내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심씨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은 아주 풍성하겠습니다. 심씨의 따뜻한 인사에 아낙네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부엌은 마을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월선이 있을 때는 기름진 고기 타는 냄새와 술 냄새만 진동했으나 지금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낙네들은 음식을 만들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것이 마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얼마나 유세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천벌을 받은 게지요. 그들은 월선의 흉을 보면서도 심씨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위로하며 연신 맛있는 반찬을 심씨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심씨는 묵묵히 미소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사랑채 구석방에 처박혀 있던 김진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방문을 열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그림자와 웃음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월선이 사다 놓은 화려한 병품과 비단 방석들이 이제는 흉물스럽게만 보였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심씨가 쫓겨나기 전 밤을 새워가며 지어주었던 무명 바지 저고리가 곱게 개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꺼내어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은은한 풀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조강지철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쫓았던 지난 3년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선의 교태에 눈이 멀어 아내를 도둑으로 몰고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홀렸던 게야. 김진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이대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아내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한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이웃들이 가져온 나물 반찬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가득했습니다. 심씨는 가장 먼저 마을 어르신들을 상석에 모셨습니다. 박 노인을 비롯한 마을의 원로들은 심씨의 대접에 흐뭇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이 집 밥맛이 제대로 돌아오겠구만. 촌장 어른은 숟가락을 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김진사 댁을 피해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씨는 하인들을 시켜 사랑채에 있는 김진사에게도 밥상을 들여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가지고 간 밥상은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리께서 입맛이 없다며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어 아무것도 드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인의 말에 심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진사를 나무랐지만 심씨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새로 따뜻한 밥을 퍼담고 국을 데워 작은 소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소반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심씨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씨가 사랑채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방은 침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심씨는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에 소반을 내려놓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방 안이 환해지자 김진사의 초라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계란 눈,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듯한 행색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김진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부인, 내게 무슨 낯짝이 있어 밥을 먹겠소. 차라리 나를 욕하고 때리시오. 심씨는 조용히 김진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집어 국그릇에 넣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깨진 독을 메울 수는 있는 법입니다. 밥을 드시지요. 심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원망의 말을 퍼붓거나 저주를 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씨는 그 모든 수모를 겪고도 자신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품에 김진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밥이 식습니다.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기운을 차려야 죗값을 갚을 것 아닙니까? 심씨의 재촉에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한 밥알과 함께 짭조름한 눈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씹어 삼키고 다시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심씨는 남편이 밥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김진사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심씨는 숭늉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일을 다시 하나하나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분간 바깥 출입을 삼가고 서재에서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씨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김진사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치마폭이 이렇게 넓고 든든한 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심씨는 빈 그릇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심씨가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심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님 편이니 앞으로 그 어떤 잡기도 이 집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심씨는 박노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는 살면서 천천히 갚겠습니다. 심 씨는 남은 음식을 싸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간 심 씨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적막하고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처막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심 씨는 안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쓰던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자개함 조각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상처의 기억이자 앞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징표였습니다. 심 씨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바느질 거리를 잡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들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는 서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책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월선과 노란 하늘아 먼지가 쌓였던 책들입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옛 성현들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내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김진사는 밤이 새도록 반성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먹을 까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타고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하인들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마당을 쓸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심 씨는 장독대에 올라가 항아리들을 닦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대 너머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마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 씨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진사 댁은 도깨비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집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심 씨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집안의 규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는 후하게 보상할 것이나 또다시 요행을 바라거나 주인을 속이려 드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심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특히 월선의 꾀임에 넘어갔던 젊은 하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심 씨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심 씨의 넉넉한 인심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훈훈해졌습니다. 며칠 뒤 심 씨는 김진사와 함께 사당에 올랐습니다. 3년 동안 돌보지 않아 자풀이 무성했던 사당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상들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상님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못난 저를 대신에 집안을 지켜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김진사의 참회 어린 고백이 사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 씨는 옆에서 조용히 남편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를 흩뜨려 놓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사당에서 내려오는 길, 김진사는 심 씨의 뒤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리다. 심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밭이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하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피미를 들고 밭을 읽어보세요. 땀을 흘려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양반 체면에 직접 농사일을 하라는 말에 김진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내 손으로 흙을 만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소. 김진사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진사는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툴지만 묻도리를 들고 밭으로 나가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김진사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알고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사 나으리, 허리는 좀 펴고 하십시오. 지나가던 농부가 말을 건네면 김진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 김진사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아갔고 마음의 병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심씨는 새참을 이고 밭으로 나가 남편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남편의 손을 잡은 심씨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집안을 휩쓸고 갔던 모진 풍파는 이제 기억 속의 한 조각으로만 남은 듯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고목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하인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건강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제비 한 쌍이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모습은 이 집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았습니다. 심씨는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 살림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곳간에는 팻쌀과 잡곡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장독대에는 겨우내 담근 김장독과 장들이 그득하여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심씨는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릿고개를 겪는 소작농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을 빌려주었고 마을에 홀로 된 노인들에게는 때마다 반찬과 옷감을 챙겨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심씨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김진사 댁 쪽을 향해서는 절이라도 올릴 기세였습니다. 덕분에 집안의 명성은 예전보다 더욱 높아져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밭일하러 나갔던 김진사가 지게를 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심씨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게 위에는 밭에서 갓 뜯어온 싱싱한 풋나물과 봄동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올해는 나물 농사가 아주 잘 되었소. 저녁 국거리로 쓰면 딱 좋겠소.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노동의 보람과 아내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심씨는 버선발로 내려와 남편의 땀을 닦아주며 시원한 물 한 바가지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은 신혼 때의 설렘과는 다른 깊고 단단한 신뢰로 묶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땀을 식히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그는 지금의 이 손이 예전의 부드럽고 하얀 손보다 훨씬 자랑스러웠습니다. 월선과 어울려 흥청망청 놀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흙을 만지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그리고 저녁에 다리를 뻗고 자는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심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껍데기뿐인 허영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내는 그를 진정한 가장으로, 그리고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마을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김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심 씨가 마을 잔치를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씻어내고 다시 찾은 평화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떡 맺히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졌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으러 쪼르르 달려왔고 어르신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김진사 댁이 다시 일어서니 우리 마을에도 복이 들어오는 구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단단한 집안이 되었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메아리쳤습니다. 잔치마당 한가운데서 심 씨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옷 대신 오늘은 옥색 치마저 고리를 곱게 차려 입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기품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고 화려했던 월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은은한 향기와 깊이가 심 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들고 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부인의 덕이요. 나는 참으로 복 많은 사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말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심 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맘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 씨는 남편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앞으로도 변치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오자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마당을 돌았습니다. 김진사와 심 씨도 사람들 틈에 섞여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서로의 가슴으로 전해져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유하고 덕망 있는 가문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쫓겨났던 월선에 대한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훔친 폐물을 도둑맞고 거지꼴이 되어 다른 마을을 떠돌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역시 그 소식에 잠시 허공을 응시했지만 이내 털어버리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있기에는 지금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추수를 무사히 마친 김진사와 심 씨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햇단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김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젊은 날 헛된 꿈을 꾸어 당신을 힘들게 했소. 하지만 이제야 깨닫소.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농사일로 더욱 거칠어졌지만 심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영감,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심 씨의 말에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집안의 불은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안방의 온기는 밤새도록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사그라들고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 굴뚝에서는 여전히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먹을 국을 뭉근하게 끓이는 연기이자 이 집안의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심 씨는 잠자리에 누워 남편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눈보라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봄햇살과 풍요로운 들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때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김진사와 지혜와 인내로 가정을 지켜낸 심 씨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거나 유혹에 흔들릴 때면 김진사 댁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지요.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세상 모든 것을 공평하게 비추며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도 따뜻한 달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심 씨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처럼 포근하고 든든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것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해진 이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빕니다.